부영그룹이 자녀 한 명당 1억씩 무조건 직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실제로 최근에 지급했습니다. 한 70몇 억 정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받으신 분 중에는 이게 어떻게 줬다고 하냐면 여기 그 김 회장님이 이중근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여기 애기 나와 있죠. 애기 낳으면은 1인당 한 명씩 1억을 무조건 주겠다는 건데 대단하죠.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 근데 중요한 건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어요. 5명 나오면 5억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막 엄청 파격적이다는 얘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세제까지 개편하려고 그러거든요. 정부에서. 이게 그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세금 구조와 저출산을 대하는 민간 기업들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 어떤 분도 있냐면 어떻게 돈을 줬냐? 2021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한테 전부 다 줬어요. 한 명당 1억씩. 근데 이 중에서는 2명 태어나가지고 2억 받은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2명이면 어떻게 나온 거냐? 연년생으로 나온 거죠. 연년생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쌍둥이를 낳으셨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2억씩 받아갔다고 합니다. 여튼 부영이 대단하고요. 부영그룹의 상장사는 아닌데 사랑으로 다 아실 거예요. 뭐 부영그룹이 이제 또 건설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아시죠? 그 부영이 이 부영입니다. 여기 이중근 회장님 돈 아주 많으시거든요. 뭐 지금 개인 재산만 지금 조 단위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사회 기여를 엄청나게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챙겨주는지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준다고 지금 알려져 있냐면 일단 앞서 얘기한 대로 자녀 한 명당 일단 출산 장려금 1억씩 무조건 줘요. 한 명당 횟수 제한이 없어요. 4명, 5명, 4억, 5억 다 줘요 그냥. 그리고 셋째 낳은 임직원은 선택권을 한번 준다고 합니다. 너 1억 받을래?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영구 임대주택 무상거주 권리를 줄까? 국민주택 규모가 아시죠? 85제곱미터 이제 미만인 거. 85제곱미터가 이제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한 33평, 34평짜리 그냥 아파트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를 뭐 아예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고요. 넷째부터 나면 또 1억씩 주고요. 직원 중에 이미 3자녀 이상 데리고 있는 직원은 임차료까지 다 자기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랑 별개로 원래 주던 거예요. 이거는 자녀가 대학 가면 학자금 주고 이런 거는 대기업들 하는데 많죠. 그리고 매달 자녀 수당까지 주겠다. 이거는 원래 주던 거라서 이만큼 이제 추가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다른 회사들도 많이 주긴 줘요. 우리나라만 저 부영만 주는 게 아니고 회사마다 좀 달라서 그렇지. 특히 부영이 아주 파격적이긴 합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명당 1억 딱 이렇게 쏴버리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들 다 주기는 주는데 HD현대 같은 경우에 직원 본인이 임신하면 500만 원, 출산하면 500만 원, 자녀당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교육비 1,800만 원, 포스코도 첫째 300, 둘째 200, 5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영이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제 쇼킹한 거죠. 그리고 부영 그룹에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게 되게 애매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튼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가 심각한 건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0.78이고요. 0.78. 참고로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가임 여성 한 명당 몇 명을 낳냐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가임 여성 한 명당 0.78명 낳은 거고 작년 기준으로 작년 2023년에 한 0.72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올해 2024년 전망치가 0.68을 봅니다. 0.7도 깨져요. 이제 난리가 났죠 지금. 근데 이게 그냥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가 직접 계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0.7, 0.6이라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진짜 미친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몇이어야 될까요? 그냥 유지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거예요. 한 2.1 정도 되면 됩니다. 왜냐? 아니 부부가 결혼하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 2명이 한 쌍이 되는데 2명이 못해도 한 2명 정도는 나와야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명 정도 되면 인구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학계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2명이서 결혼해가지고 1명을 낳는다. 그럼 인구가 절반으로 줄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지금 0.7 정도 되니까 0.7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라는 나라의 국민이 200명이에요. 남자가 100명, 여자가 100명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면은 몇 커플이 탄생하죠? 100쌍이죠. 100쌍이 탄생하는데 합계 출산율이 0.7. 우리나라 지금 0.7이니까 0.7로 가정을 하면 200명이 결혼을 했는데 70명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반토막 이상 깨졌죠? 그럼 한 세대가 보통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여기서 나온 70명이 무탈하게 성장을 해서 다 결혼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안 하죠. 여튼 다 결혼한다고 치면 몇 쌍이 커플이 생기죠? 35쌍이죠. 35쌍. 왜냐? 남자 35, 여자 35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35쌍이 애를 몇 명을 낳아요? 0.7이니까 24.5명을 낳아요. 그러면 이게 두 세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200명이었던 그 국가가 70명 그리고 24.5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미친 속도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물론 여기 계신 분이 또 장수하시고 여기는 의술이 더 좋아서 막 120세 시대 돼가지고 이게 뭐 노인분들 때까지 막 무병장수하시고 그러면 다 인구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속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미쳤죠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되냐? 두 세대만 지나면 마이너스 88%예요. 이 정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부영그룹에서도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서 정부한테 아니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로 이제 하는데 이거 세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대통령실에서 아예 오더가 내려와서 실제로 저거 세금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죠. 부영 회장님이 이게 돈이 얼마나 많으시면 참고로 지금 알려진 바로는 부영이 상장된 기업도 아닌데 부영 회장님이 그 부영 그룹 지분을 대부분을 거의 혼자 가지고 계세요. 지분율이 80에서 90%예요. 나머지 지분도 사실상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인 회사에 가까워요. 부영 그룹이. 그래서 지분이 여기로 집중돼 있겠죠. 주식 가치가 당연히 거의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부영 지금 비상장사니까 정확히 주식 가치 환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중근 부영 회장님이 여기 41년생이시거든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개인 재산으로 추산되는 게 조 단위가 넘습니다. 한 1조 3천억 정도 보더라고요. 개인 재산이 개인. 그 정도인데 얼마 전에 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신기했습니다. 부영 회장님이 원래 고향이 어디시냐면 전남 순천이에요. 전남 순천인데 고향에 있는 마을 주민한테 그냥 1억씩 다 줬어요. 대단하신 분. 심지어 이거 다 개인 돈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출산장려금은 회사 돈으로 줬다고 하지만 이건 개인 돈이에요. 그래서 전남 순천 운평리가 고향이시래요. 거기에 마을이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대수로는 280여 세대래요. 적게 받으신 분은 2,600, 많이 받으신 분은 9,020만 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누구는 조금 주고 누구는 많이 주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누구는 조금 주고 많이 줬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을 토박이다. 나는 태어난 것도 여기서 태어나서 나는 30년 40년째 여기 살고 있다. 토박이다. 그러면 맥스로 다 주고요. 이렇게 많이 주고요. 그리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나는 원래 고향이 서울인데 뭐 전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순천 운평리 마을에 나 한 10년 정도밖에 안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3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난 이번에 이사 온 지 막 5년도 안 됐다. 그럼 너 2천만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했다고 합니다. 여튼 대단하시죠. 그리고 이분은 어디 나왔나 보니까 순천에 있는 동산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순천중학교를 나오셔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자기 동창생들한테 1억씩 다 줬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생 전부 다 1인당 1억씩 받았고요. 중학교 동창생 1억씩 전부 다 받았고요. 고등학교 동창생 5천만 원씩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개인적으로 회사 돈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나눠준 액수가 지금 1,400억 정도 된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튼 뭐 고향에 저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대단하시죠. 근데 이게 저기 이번에 주제는 사실 출산장려금이니까 출산장려금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금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원 1인당 1억을 준다고 쳐요. 그럼 회사에서는 1억을 주죠. 근데 중요한 건 직원이 받을 때는 1억이 아니에요. 저게 왜냐? 이거 받은 거니까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행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출산장려금이잖아요. 출산장려금을 직원한테 준다. 예를 들어 직원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부영해서 연봉 1억의 고소득자입니다. 이미 연봉 1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애가 나왔어요. 그럼 플러스 1억이 여기 얹어지죠. 그럼 A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올해 연봉이 2억이 되는 겁니다. 왜냐? 출산장려금이 이게 근로소득으로 합산돼요. 지금 근로소득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래 벌던 근로소득 1억에다가 출산장려금도 근로소득으로 보니까 연봉이 2억이 된 거고 2억에 대한 세금을 두드려 왔습니다. 근데
연봉이 2억이 넘으면 막 1억 5천 막 1억 중반 넘어가고 그러면 세금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받는 돈 1억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죠. 실제로 회사는 1억을 지급했지만 내 통장에 남는 거는 한 7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3천만 원이 세금으로 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영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게, 그러면 야, 직원들한테 1억을 줘봤자 직원들 세금 떼고 나면 실제 받는 거 6, 7천만 원밖에 안 돼? 야, 그럼 저 세금 우리가 내주자. 진짜 1억 최대한 맞춰줘 라고 해가지고 부영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거를 증여로 때려버렸어요. 증여로. 보세요, 이게 잘 보면 증여로 A라는 사람한테 줬다고 쳐보겠습니다. 똑같이 A는 연봉 1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증여로 1억을 받으면 어차피 나는 똑같이 올해 연봉 2억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연봉 2억 아닙니다. 이 사람 연봉은 1억이에요. 그럼 증여로 받은 1억은 이거 뭡니까? 증여기 때문에 소득세 합산이 안 되고요, 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요, 증여세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1억까지 증여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거든요. 그러면은 1억을 증여로 줬을 경우에 실제로 직원이 수령하는 돈은 9천만 원입니다. 세금을 증여세로 하면 1천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1억을 출산장려금으로 줘버리면 소득세 적용되기 때문에 7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세금을 3천이 털리니까. 그럼 결국 직원 입장에서 보면, 아우 회장님 감사합니다, 증여로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소득 이걸로 주면 이만큼 털리는데 그 증여로 받으면 1천만 원만 내면 되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회사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얘를 결국에는 증여로 주는 걸로 됐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냐면 여기 딱 나오죠. 근로소득된 출산 장려금이 지금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소득세를 최대 4천만 원까지 낼 수 있다. 1억을 분명히 받았는데 내 통장에 들어온 건 6천인 거죠. 4천 세금 털렸으니까. 근데 증여로 하면은 직원이 증여세 1천만 원만 내면 되지만 회사가 법인세를 더 내야 됩니다. 왜냐? 회사 입장을 볼게요. 내가 지금까지는 받는 직원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을 보겠습니다. 직원한테 소득으로 주는 경우 소득세 이제 적용을 받으니까 출산 장려금으로 주면 소득세로 이제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소득으로 줬을 경우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만큼 법인세가 공제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가 직원한테 증여로 줘버리면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던지면 회사에서는 법인세가 절감되지만 그 소득세를 두드려 맞기 때문에 직원은 4천만 원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증여로 해버리면 직원인 증여세 1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회사가 2,64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 회사 입장에서 1억 2,640만 원 나온 거지, 1억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중근 회장이 직원들한테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증여로 유권해서 이 개념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요. 이게 부영에서 실제로 이거 요청을 했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 사회 공헌 활동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이거 좀 기부 개념이기도 하고 이런 거 공제를 좀 해주셔야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부영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윤 대통령이 부영 출산장려금 1억의 세제 혜택을 만들라고 지시했고요.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이고 늦으면 다음 달 중에 정부에서 세제 혜택 개편 방안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부영 출산장려금 1억을 증여로 유권 해석을 하겠다. 그 다음 법인세를 감면을 시켜버리겠다. 증여로 주면 문제가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출산장려금 관련 세제 개편 방안 공개 예정이고요. 지금 세금, 소득세 과세 표준을 보게 되면 1억 5천 초과해서 3억이 넘게 되면은 38%거든요, 세율이.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면, 내가 이미 연봉이 1억 5천만 원인데 여기서 지금 1억을 출산 장려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800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의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세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서는 증여를 비용까지 인정을 딱 해버리겠다. 증여는 비용 인정 안 된다고 했잖아. 직원 입장에서 좋지만 회사가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증여세 10%만 내고 세금 1천만 원 내면 끝나는데, 문제는 회사가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까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까줘버리면 법인 입장에서도 직원들한테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 지급하기가 좀 좋아지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막 20년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세금 지금도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자녀의 보육과 관련돼서 비과세 혜택 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애를 낳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 쳐보겠습니다. 그럼 직원한테 우리 애 키우느라 힘들지, 내가 기저귀값 뭐 그런 거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회사 입장에서 복지 차원으로 이거를 자녀 보육 관련된 뭐 지원금 보조금 같은 걸 회사가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이게 비과세로 이제 공제가 되거든요. 이 공제 한도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공제 한도가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주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난 직원한테 그렇게 지급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보육과 관련된 거여도 지금 안 됩니다. 그럼 곱하기 12 하면 1년이니까 240만 원이죠. 이거밖에 안 돼요. 심지어 더 쇼킹한 건 뭐냐면 이거 비과세 한도가 이거 얼마 전에 바뀐 거예요. 바뀐 게 20만 원인 겁니다. 바뀌기 전에 얼마였냐?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근데 이 법 언제 만들어진 건 줄 아세요?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무슨 물가를 생각하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당장 개정을 해야죠, 이거. 이것도 아마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 보육 관련한 비과세 한도가 한 달에 1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20만 원으로 바뀐 건데 그거를 대폭 아마 올리는 방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저출산 때문에 심각하기도 하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애 키우는 과정에서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제가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일본 정부가, 일본 저출산 심각한 거 아시죠?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일본은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저출산 대응을 좀 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말아먹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참고로 얘기를 해드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저출산 예산에 들어간 게 320조 원입니다. 320조 들어갔는데 출산율은 한 번도 반등 안 하고 10년째 계속 내려가잖아요. 참고로 300조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근데 일본에서 모범 사례에서 일본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토추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토추 아세요? 이토추? 워렌 버핏이 최근에 유명해진, 일본에 보면 5대 상사가 있어요. 이토추 상사, 미쓰일물산, 스미토모 상사, 뭐 여러 가지 이제 마루베니까지 해서 5개 정도 상사가 있는데 5대 상사 기업 중에 하나가 이토추 상사입니다. 근데 이토추 상사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민간 기업이잖아요. 민간 기업인데 그 회사 안에 사내 출산율 통계를 내보니까 불과 10년 전에 사내 출산이 0.6명이었습니다. 근데 재작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2명까지 늘어났어요. 3배가 늘었어, 3배가. 아니 10년 만에 어떻게 이토추 상사, 이거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 다니는 직원들 출산율 3배를 올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모범 사례거든요, 저게. 어떻게 올렸을까요, 이토추가? 이토추가 이거 올리는 방법 간단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를 정부 혼자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애를 낳고 잘 살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 국민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에 누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최근까지는 그 정부 포커스였고, 이제 회사 부영그룹에서 하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뭔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가 이번에는 뭐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개념이었다면 근무 형태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토추의 기적이거든요. 근무 형태를 전환했어요. 아침형 유연 근무제. 그럼 내가 애를 키우는 그 가정이 있는 사람 입장이고, 난 회사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환경이면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떻게 도입했냐면 2013년부터 아침형 유연근무제라는 걸 도입했는데, 이게 뭐냐, 출근을 너 원할 때 하세요. 이거 우리나라도 있는 거잖아요. 탄력적 근무제 해가지고 뭐 출근 시간 땡기면 퇴근 일찍 하고, 출근 늦게 하면 퇴근 늦게 하고, 어느 날 야근해서 월화수목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날 반차 쓰고 퇴근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일본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이토추 상사는 저녁 8시 이후에 야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근 금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충격적이죠. 왜냐? 얘 무슨 회사죠, 이토추? 상사예요, 상사. 무역하는 회사입니다. 상사 회사는 그냥 야근 기본입니다. 왜냐? 무역을 해야 되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밤일 때 얘는 아침이거든요. 우리나라 점심 먹을 때 자는 시간이거든요.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소통을 하고, 얘네 낮에 업무 시간일 때 우리는 지금 자는 시간이니까 결국은 계속 뭔가 소통이 되고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야근을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야근을 그냥 강제로 없애버렸어요. 그럼 야근 없앤 대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러면 새벽 5시에 출근을 해라. 그리고 오후 3시 전에 그냥 퇴근을 해버려라 라고 해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침을 뒤로 연 게 아니라 앞으로 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근 시간이 9시라고 하면은 그냥 뭐 5시에 그냥 나와가지고 한 오후 2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후 2시에 집에 가면 뭐가 좋죠?
일본에서 저거 보니까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우리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하원하는 거 데리러 갈 수 있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직 애가 없어가지고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안 나봐서 모르지만 여튼 듣는데 참, 그래서 회사가 저런 걸 잘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침 식사 당연히 주고요. 뭐 다 챙겨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근을 못하게 하면 너 일 밀린 게 있다. 그럼 내일 일찍 출근해서 일찍 하고 가. 이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야근 수당은 물음표가 100% 찍히잖아요, 이제. 왜냐, 야근을 못하게 하면은 야근 수당은 뭘로 받나요가 당연히 나오는데 이거를 심야 근무를 이걸 빼버리고요. 야근을 못하니까 오전 근무를 여기다가 야근 수당을 때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침 5시에 나와가지고 한 오후 4시까지 일했다. 그러면은 아침 9시가 정규 출근 시간이라고 했을 때 얘는 4시간이나 출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이 4시간을 야근 수당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야근했다고 보고 여기다 야근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아침형 근무제. 그래서 이게 이토추에서 저기 엄청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10년 만에 3배를 올렸으니까 대단한 거죠. 정부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일본에 있는 대기업들이 다 따라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이걸 엄청나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토추처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런 뭐 것도 있다. 그래서 꼭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현금성 보조금 아니면 출산 장려금 뭐 다 주면 좋죠. 정부가 애 낳은 거 다 지원하고 뭐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그냥 선심성으로 뭐 정치 색깔이 들어가 있는 뭐 돈 뿌리기 정책 아니면 그냥 현금만 쥐어주는 정책 아니면은 뭐 애를 낳는 여성에게만 집중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남성한테 이게 포커스가 맞춰 있다든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입체적으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 세금 300조 원 어디로 날아갔는지 참, 25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이 더 좋은데 잘 쓰이고 실제로 필요한데 쓰이고 정부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한 부영그룹 같은 데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선례가 될 거예요. 한국판 이토추의 기적이 나오면 부영그룹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다른 회사가 이제 따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 개편 해주면. 그럼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세제 혜택 개편, 민간 기업이 해야 될 거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출산 직원들 도와주는 거, 그리고 유연근무제 같은 거 도입을 해가지고 이토추 상사처럼 아이들 등하원 시키는데 좀 더 메리트를, 또는 애들 아프면은 뭐 소아과 가려면 사실 요새는 하루에 휴가 써야 된다, 반차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아과 많이 있지도 않고 가면은 웨이팅이 막 앞에 50명 100명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좀 더 살기 편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좋은 환경이 다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